정말 불교가 살려면 청년이 살아야 된다. 청년을 정말 저희들은 화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아카데미는 어떻게 청년 불자를 살려낼 것인가, 청년과 우리 장년과 노년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서 불교를 살려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고미숙 선생님께서 청년불자라고 제목을 주셔서 저희가 청년불자 두 분을 모시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자리에 계신 분은요, 여기 김세연 만해청년의 부회장이시고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여러분들 아시죠? 김민지 마인드 디자인 그리고 박람회를 주최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어찌 보면 아니 왜 여자들만 있느냐 성평등하다며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 능력의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불교 청년대에서 남성분을 모시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됐고요. 또 대불련에 또 우리 대불련 총회장이 남성인데 오늘 대불련이 또 행사 중이래요. 2박 3일 동안 합숙 행사를 해서 또 그게 안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여성만 모셨는데요. 다음번에는 또 남성 시리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성 불자 두 분이 모셨는데 우리 고미숙 선생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자유롭게 질의응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쩌다가 제가 사회를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고미숙 선생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평상시에도 선생님 책을 쉽고 재미있게 잘 읽었었는데 오늘 강연을 들어보니까 더 쉬우신 분이시구나 책보다. 저는 이 책을 볼 때 뭐라고 하죠? 서로 이 책 여는 제일 앞에 있는 서문을 볼 때 이 웃음 두 개를 이렇게 많이 쓰시는 서문을 또 처음 봤는데 훨씬 더 통쾌하시고 훨씬 더 멋있으신 분이구나 이런 것을 좀 많이 느꼈고 이런 좋은 책이 나왔을 때 좀 정말 청년들이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더불어 들었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12년째 불교계에서 가장 어린 청년 활동을 12년째? 네,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이를 2명이나 낳아서 애엄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청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청년의 정신이 부처님께서 가장 크게 실현하시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뭐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저도 되게 많은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도 하고 또 불교 일도 하고 이제 수행을 알리는 일을 하겠다고 해서 명상 사업도 이렇게 벌려서 많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빚을 정말 많이 졌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여기 3층에 불교계 NGO 지원으로 책상 3개 받아가지고 오 기사님이나 이 회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책상 3개 여기서 시작했는데 그때는 빚이 없었고 오히려 100만 원이 통장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빚이 수없이 많이 생긴 그렇게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마음이라서 이렇게 되는지는 저도 12년 동안 갈 때마다 항상 어쩔 때는 그래서 막 전생을 찾아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법륜 스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스타트업 정신과 우리 불교 지금 이 붓다가 가진 정신이 비슷하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혹시라도 우리가 이 청년에게 무언가 설득할 때 어른들의 용어가 아닌 이 시대의 용어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청년의 정신은
과연 어떤 정신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혹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 하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선생님의 지혜를 빌어서 다른 사람을 제가 설득하고 싶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이제 선생님도 질문 하나 같이 하셔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답변을 들어보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소개랑 같이. 네, 안녕하세요. 김세연입니다. 저는 사실 김민지 대표님처럼 이렇게 불교 활동을 오래 하진 않았고요. 이렇게 불교의 조예가 깊진 않지만, 이제 옥보경 소장님이 좀 제안을 해주셔서 이렇게 토론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책이 지난주에 나오고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또 알라딘에서 배송이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 책 다 못 읽고 가면 어떡하지 좀 걱정을 했는데 막상 책장을 넘기면서는 이 불교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에 정말 빨려 들어가듯이 단숨에 책을 읽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책 잘 읽었고요. 저는 가장 좀 크게 받아들였던 것이 어떻게 보면 청년 불자라고 할 수 있는 저부터도 불교에 대해서 좀 노회하고 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붓다는 굉장히 젊은 청년이었다는 것. 어떻게 그렇게 어린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해가 아니고 어리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체력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고 자기의 신념을 밀고 갈 수 있다는 것. 그 이야기가 굉장히 좀 놀라우면서도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돌이켜보면은 지금 아직 청년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30대 중반인데 20대 초반이었던 대학생 때랑 지금을 비교해보면은 많이 다른 삶의 자세를 갖고 있어요. 20대 초반의 대학생 때 저는 좀 항상 근본적인 고민에 사로잡혀 있고 열정이 있고 막 세상에 대한 탐구를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그래도 있었는데 지금 저는 좀 하루하루 지쳐있고 일상에 매몰되어서 많이 찌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청년성은 많이 잃지 않았나. 나이로는 아직 그렇지만 네네. 네네. 세상이 안 궁금한가요? 네네네. 그래서 이 청년의 마음, 청년의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이 청년의 마음, 늦지 않는 마음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이걸 무슨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이제 붓다의 생애에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러면서 실험을 해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청년인데 무한한 이제 어떤 잠재력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활락에 대한 것도 끝까지 이제 다 누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지적인 탐구나 연민의 이 마음 그리고 당연히 왕자로서 그 시대의 어떤 변화상에 대해 아주 굉장히 이제 촉각을 세우고 이렇게 교섭을 했겠죠. 그게 이제 기록에는 별로 안 나오지만 근데 이제 일단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글을 쓰면서 또 하나 이렇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세속을 떠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등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황색 가사를 입고 상인들을 따라서 실크로드로 막 이동을 하고 도시를 막 종행하거든요. 끊임없이 종행을 해요. 도시에서 도시로. 숲에 머물지만 맨 탑발할 때는 도시 한가운데로 와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이제 인류학자가 얘기한 건데 자기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삶이 있다고 이게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어떤 대안이냐면 그때 인도에는 16개 나라가 각축을 하면서 이제 병합을 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다국이나 푸살라국 같은 강대국이 해서 계속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이 제국의 길을 갈 것이냐, 여기에 참여해서 내가 성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우파니샤드처럼 아예 이제 그 버마 일렬을 추구해서 이 선정의 세계로 몰입할 것이냐. 그 우리도 지금 사실 비슷해요. 이런 양분법에 성공을 하게 막 달려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 골방으로 그냥 들어가서 그냥 나 혼자 그냥 그 게임하다가 그냥 죽을 것이냐. 이 두 가지 비슷하잖아요. 네. 그 저기 뭐야 출가를 안 할 뿐이지 방구석에서 출가합니다. 이렇게 저기다 세속을 등지고. 근데 그러면 이 사이에 대안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세속의 욕망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장 능동적인 삶이 있다. 그게 이제 붓다가 제자들과 함께 보여준 승가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이 승가 공동체가 제가 충분히 이제 책에 쓰지 못했지만 인류학적으로 봐서 굉장히 특이한 집합체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조직, 커뮤니티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국가 조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강력해지는 한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국가가 없으면 이 기본적인 어떤 이 소통이나 네트워크가 안 되거든요. 생존 자체가 안 돼. 그러면 이 사이에 대안이 있다. 그게 사실 이제 붓다의 승가 공동체가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숨는 게 아니라 한가운데, 도시 한가운데 평화를,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숨지도 않지만 가장 능동적인 인간의 길, 이런 대안을 제시했다. 그 점이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미 기성세대가 세팅해 놓은 성공과 꿈을 향한 길. 근데 이게 벌써 지치지 않았나요, 이거? 그리고 성공해서 그 이제 상류사회가 되는 게 그게 아직도 이렇게 그게 막 동경이 되나요? 드라마나 이런 데서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살면 인생 파탄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제 상류층이 뭐냐면 상류층이 상류층임을 증명하기가 되게 난감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집에 있으면 그 사람이 상류층이에요. 근데 그 집에 사람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공공의 공간이잖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쓰면 그냥 우리는 이게 내 거가 아니라서 나는 그 사람들보다 가난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공간일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여기 뭘 좀 재료를 바꾸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명품임을 증명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 부자들이. 어떻게든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디자인 되게 비슷하잖아요. 재질도 비슷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상류사회가. 내가 상류사회라는 걸, 내가 천억대 부자라는 걸 뭘로 증명하냐고. 근데 백수들도 막 아우디를 타고 다니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게 되게 시시해지고 있다, 저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정말 꿈을 이루지 못해서 이렇게 무기력한가? 그래, 정말 성공하고 싶어? 그래, 꼭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미 그거는 시들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소수가 막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지. 그런데 이제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 안에 갇히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극단에서 벗어난 이제 그 새로운 길을 찾는 건데, 지금 청년답다 이런 거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핵심은 뭐겠어요? 네트워킹이 돼야 되는 거죠.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뭔가를 막 실험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스타트업이나 이런 이제 청년들이 하는 많은 일들이 제가 보면 제도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뭐라고 하니? 자율성과 능동성이 살아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게 왜 우리가 학교가 스펙 때문에 망하듯이 스펙이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막 이런 거잖아요. 성적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많이 한 건데 스펙이 많아질수록 지금 너무너무 제도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좀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제도권하고 일단 손을 끊어야 돼요. 스타트업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진짜 자율적인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그래서 많은 걸 실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도권하고 결합을 하면 실패를 하기가 어려워요. 실패하면 끝나는데 그 사업 자체.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도 그러면 이제 막 이제 제가 열변을 토하면 고전을 읽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동의를 했어. 글쓰기도 해야 되겠구나 해서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럼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공부가 스펙이 되지 않아야 돼요. 아무런 대가도 없어야 돼요. 성적에 1도 결합이 안 돼요. 그게 청년의 에너지예요. 근데 그거를 할 용기가 없는 거죠. 어떤 대가도 없는, 제도적 대가가 없는 일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지금 질식해요. 그 지금 청년들. 제도가 우리가 잘 정비된 대신 그게 너무 촘촘해서 학교도 선생님들이 왜 학교가 괴롭냐면 써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것을 막 점검을 받아야 돼요. 자율성이 어떻게 살아? 그럼 뭐 학생들하고 교류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게 부자가 되는 것의 대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감리당과 남산강하고는 일체 제도권하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막 뭐 같이 협업하자 그런 것도 다 거절했어요. 서류 쓰기 싫어.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실험을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경제 시스템. 네. 사실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도 청년들이고 뭐 주변의 청년들이고 근데 이런 책 이제 선생님 책을 건넸을 때 이제 이 파트는 반드시 읽어봐라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읽으면 되고요. 다 분명히 다 읽을 수 없을 거란 말이죠. 서문만 읽었어요. 서문만 아니 왜 다 읽을 수 없을 거라고 미리 전제를. 어차피 저도 어떤 책이든 한 번에 다 안 읽어요. 어떻게 다 그걸 하나를 계속 읽어요. 그냥 그때그때 읽고 까먹고 또 다시 읽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 권을 다 읽는다고 해서 기억이 다 될 리도 없고 그냥 자기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지점에서 딱 만나는 고기만 사실 남게 돼 있어요. 그건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데나 읽으면 됩니다. 제목만 보고 이 챕터만 읽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아까 강의하시면서도 저는 뭐 불자가 아니고 앞으로도 불자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책의 서문 그 머릿말을 보면은 나는 불자가 아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사실 독자인 제 입장에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선생님은 불자하신 것 같거든요. 불교 신자가 아니라 불교 신자라 그러면은 그 제가자로서 뭔가 서약돼야 되고 어느 사찰에 이것도 그래야 돼. 그런 그런 점.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그 붓다가 신이 아니고 우리는 그 사상을 이해하고 받드는 것인데 그럼 선생님 생각하시는 좀 불자의 조건 어떤 것이 불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생각은 안 해봤고요. 그냥 절에 다니는 분이 불자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자기 삶의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이 이제 불자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냥 불교를 연구하는 고전 평론가로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처님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인데 이게 종교 내부 외부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불교 내부에서 계속 그 외연이 넓어지도록 그러니까 그냥 교육이나 생활 방식, 윤리학 이런 데 다 스며들 수 있게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진짜로 부처님의 제자다운 행동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불교 내부에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너무 좁은 영역으로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예수님이나 이제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도 똑같아요. 그 종교를 열기 위해서 그걸 하실 리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자꾸 이게 시스템이 되고 전통이 되면서 뭐냐면 내부화하려고 하는 욕망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불교는 특히 다른 종교에 비해서 더 이제 모순에 처하게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처님이 만든 승가 공동체는 그 이렇게 닫힌 공간, 닫힌 제 조직이 아니었잖아요. 내부의 밀도는 강하지만 계속 유행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계속 수행하면서 그 가르침을 전파를 하는데 우리 종교에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었다는 거. 이제 그런 지점이 되게 중요한. 그게 이제 불교의 초기의 어떤 초심이 아닐까. 그 힘을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불교 신자를 잘 보지를 못해서 어떻게 사시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절에 다닌다 뭐 이거 말고는 잘, 특히 우리나라 불자는 뭐 너무 이렇게 내색들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혹시 불교 신자가 좀 더 갖춰야 되는 그런 것이 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수행하는 마음, 수행한다는 것을 잃지 않는 것이 그 근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네. 뭐지, 아까 이제 질문을 드렸던 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사업을 수행으로 하다 보니까, 네. 뭐 당연히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직종이나 다 똑같은 과정이 그 좌절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 우리 소위 말해 정진하는 마음, 인욕정진이죠. 네. 인욕정진. 그리고 저는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정진에 용기가 필요하지?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좌절을 해보니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이 다시 한 번 디딛는 것이 진짜 그 백척간두를 건넌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필요해서 아까 이제 청년의 마음이었다 불타는들 이런 대목이 저한테는 그런 대목으로 다가왔거든요. 그 정진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포기하지 않고 뭐 난리나는 승가 공동체도 뭐 인간 한 명의 율장을 그 다스리기 위해서 욕망을 다스리기 위한 율장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수행과 정진하는 힘을 빌어서 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수많은 종교 선생님 특히 이제 고전이나 이런 거 많이 보셨겠지만 수많은 종교에서 계속 기도하는 힘 혹은 앞으로 나가는 힘, 소망하는 힘, 믿는 힘 이런 거 얘기하는데 여긴 하라 그러잖아요. 계속 해봐. 안 하는 건 소용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불교가 수행하는 게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당연히 이제 수행인데 그 불교의 수행이 왜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진짜 꼭 필요하다고 제가 더 생각했냐면 지금 청년들을 괴롭히는 건 인정 욕망이에요. 뭐 그것 때문에 거의 그냥 진짜 병이 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자아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지옥은 자아밖에 없는 존재들이 겪는 괴로움이라고. 지옥에 가면 그렇게 괴로운데도 자기를 못 놓는다고 그런 표현이 있던데 다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데 상처의 내용을 들으면 정말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인정받느냐 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방향이 반대죠. 이게 대상을 향해 나가면서 접속을 하면서 변형이 되면서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는 딱 고정이 된 상태로 남에게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불편하거나 자기에게 호의적이지 않으면 거의 뭐 이거는 히스테리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가 돼요. 이게 이제 심신미약이에요. 이건 진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정말 치유가 안 돼요. 도대체 무엇을 왜 저렇게 남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지를 궁금할 지경이에요, 진짜. 그래서, 근데 그 상태로 이제 들면 40대, 50대까지 똑같아요. 더 심해져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감리당에서 이제 글쓰기를 하고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듣잖아요. 어떻게 자기 안에 갇혀서 그 자의식이 거의 감옥이 됐거든요. 그 안에서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 진짜 저 감옥을 빨리 부셔야 된다. 근데 그걸, 그래서 심리 상담을 너무 많이 받으시고 막 이제 온갖 처방을 다 하는데 그게 너무 임시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붓다가 필요합니다. 진짜. 이거는 무아 말고는 치유가 안 돼요. 나라고 하는 건 원래 없어. 이거를 나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나는 원래 없는데 이 가상의 나를 붙드느라고 진짜 진이 빠질 지경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사춘기 때 이런 증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청년들은 이 세대적으로 그게 아주 완전히 그 공유하고 있어요. 이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기성세대가 진짜로 자아는 병이구나, 병.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K-팝이나 K-스포츠나 이래가지고 이제 너무 대단한 청년들을 많이 배출한 그 역풍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막 김연아서부터 막 손흥민까지 어마어마한 이제 청년들이 세계를 빛나게 해줬는데 지금 청년들은 그들이 나의 경쟁 대상인 거야. 이러니 미치고 팔짝 뛰겠죠? 자기가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어. 야, 그 세상에 공짜가 없다. BTS가 너무 성공해서 제가 조마조마했거든요. 한 5년이면 끝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가지? 오래 가지? 근데 그런 게 지금 청년들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무력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근데 이 자아를 놓지를 못해서 타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죠.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무아, 정진을 하는데 진짜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가를 탐구하는 무아를 향한 정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벗어나면 이제 청년의 힘이 살아나요. 접속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를 질문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생긴다. 네, 저도 친구 얘기하니까 이제 떠올랐는데, 저는 이제 좋은 법과 함께 가라라는 장을 좀 굉장히 열심히 봤어요. 저도 인간관계와 친구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된다라는 얘기를 청년들이 굉장히 신봉하면서 서로서로에게 그걸 조언이라 붙이고 다 해주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손절이라는 거. 예전에는 좋은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나한테 불편한 사람을 쳐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서로가 서로에게 곁을 내주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씁쓸함이 있는데 이런 식의 멘탈이 너무너무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대 유행이고 젊은이들은 그래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삶의 동력과 의미가 어디서 나오죠? 친구가 없는데 어떻게 재밌게 살아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그걸 쉽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나한테 이로운 것만 있을 거라고. 근데 그런 마음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없게 하는 또 장벽이거든요, 실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요? 무슨 낙으로 살아요, 그러면? 그리고 저도 정말 그런 게 고민인데 제 주변 30대 초반, 중반 이런 분들이 다들 비슷하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결혼을 하나 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결혼을 하지 않으면 더 고민이 깊어지죠. 그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서로? 결혼해도 질투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부부끼리. 부부끼리도 정말 질투의 대상이에요. 한쪽이 잘 나가면. 근데 뭐 좀 새나가는 이야기.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청년 기업으로 성장해서 후배들을 많이 보면 그러니까 청년이 정말 두 그룹으로 양극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돈과 인정욕으로 처음에 시작해서 이제 정진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고, 이제 거기서 좌절을 했던, 아니면 인생이 원래 이제 좌절판이었던 이렇게 돼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분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세상의 기회가 요즘엔 더 제도적으로 많이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아까 제도 안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지만, 저 또한 그 제도를 되게 많이 활용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창업을 시작했고, 국가에 수없이 많은 대출을. 근데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줬어요? 그게 다 그 빚이에요. 아. 네, 국가에서 보증 서서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불교를 그렇게 열심히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둬도 이제 서운함이 1도 없는 단계.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좀 다른 질문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교육 과정이나 가정 환경에서, 저도 그래요. 저도 이혼 가정에서 자랐고, 인정욕에 허덕이면서 결국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저는 100일 출가라는 것을 해봐서 이제 그때부터 부처님처럼 뭐 그거 내가 되겠어? 나는 못해 그냥. 근데 그 법륜 스님이 말하신 대장부는 돼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창업을 시작한 건데, 저는 법보다 더 좋은 스승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친구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나 이런 이제 주변의 후배들이나 더 어린 저희 신입사원들 오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말동무예요. 그래서 너는 주식은 어디다 투자하니? 주식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서 계속 고민의 깊이를 들어가 보니까 감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선생님. 이게 맞을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우리 교육 과정에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은 가정에서 책임져 주는 거고, 철학과 이 역사에 대한 교육을 똑바로 안 해주니까, 너무 그래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동학 철학은 이게 아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철학과 교육이 그러니까 특히 역사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왜 내가 옆 사람과 친해져야 득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이 공동체라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하고 그 가정 문화라는 게 이제 지금 이 청년들이 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그 다음에 너무 애착적인 관계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이잖아요. 지금 기성세대는 민주화 세대거든요. 그 민주화 세대가 애들을 이렇게 키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리고 내가 최고여야 되는데 나보다 조금이라도 잘 나가면 막 질투심에 불타게 만들어보죠. 이게 되게 역설적이죠. 민주화 세대가. 민주화를 위해서 막 몸을 던지고 막 굳이 공장에 들어가고 막 이랬던 분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탐구를 해봐야 돼요, 정말. 그래서 자식들을 정말 소중하게 키웠는데, 산업화 세대의 그 굉장히 독단적인 가정교육보다도 덜하고 하면 모르지만, 뭔가 좀 굉장히 기형적인 관계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아까 얘기한, 우리는 사랑이나 우정이나 가족이나 이 관계에 대한 마음에 대한 훈련을 너무 안 했구나. 그냥 좋은 거를 많이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최고라고 계속 말해주면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랬는데 이게 나가서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을 어디서도 배운 적이 없는 거죠. 근데 학교는 당연히 학교도 서비스 센터가 됐거든요, 실제로.
이 엄마랑 비슷한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고 하는 그 고정된 그 감옥 안에 계속 갇혀 있는 채로,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성장이 되게 느려요. 그래서 성인이 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청년기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 유년기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하지 않은 채 어른이 돼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청년 세대가 나중에 100세 인생을 살 때 7, 80세가 됐을 때 나의 젊음은 어땠다라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게 너무 궁금해집니다. 궁금한데 그때까지 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대충 이제 다른 루트로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너무 지금 이 청년 개개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근데 가족 안에서도 대화가 지금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족 안에 우울증 환자 몇 명씩이 다 있어요. 식구가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가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자아라는 게 애초에 없다, 그거를 깨닫는 이 과정이 정말 필요하고, 그 사람이, 저는 이 청년부따를 쓰면서 저 나름대로 여러분 다 아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완성이 된다는 게 뭘까? 그거에 대한 이제 하나의 방향을 얻어서 지금 너무 참 좋은데, 뭐가 완성이 된다, 어떤 사람이 되게 완성됐어, 그럼 뭐가 그 징표일까요? 뭐 이제 이런 시간이니까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뭐 스님들이나 이렇게 어른들 말씀하시면 그 열반이라는 표현 쓰실 때 그 죽을 때는 다 안다고 이런 표현도 가끔 같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어쩔 때 화두였을 때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무엇도 걸림이 없는 상태가 완성되어지는 상태가 아닐까. 그거는 이제 이 불교 논리적으로 맞는데, 그게 우리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열반 헥타를 체험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거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화가 나지 않는 상태.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화론적으로 이거를 제가 추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생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간이 되고 막 인간이 돼서도 진화가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땐 부자로 태어나고 어떨 땐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해서 막 이렇게 태어날 거 아니에요? 사랑을 이루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막 해서 태어났는데 어디를 향해 가. 근데 내가 굉장히 지금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진짜. 내가 누구를 도우면서 살겠다고 결심한 거야. 그게냐, 나는 이미 충분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비심이에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완성이 아니죠. 사랑을 받는 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이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나의 삶의 목표는 단 하나야.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이거는 내가 완성됐다는 증거죠. 이런 마음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죠. 그때가 그 순간이 짧은 이제 자비의 완성이죠. 근데 바로 또 돌아가요. 뭐가 부족해 이렇게. 그러니까 부자가 돼도 계속 내가 결핍을 느끼면 그 사람은 아직 한참 모자란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라는 사람은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인격적으로 완성됐어. 정말 부를 읽었구나. 이렇게 하죠. 막 수십 조를 갖고 있는데 막 어떻게 하면 더 막 빨아들여서 내가 더 부자가 될까 이렇게 하는 그 거지죠, 거지. 그건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자비라는 게 그게 왜 인간의 완성의 기준이냐. 그냥 그게 좋은 게 좋고 이런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나는 충분해 라는 것일 때, 그럴 때 이제 자비심이 일어나겠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부처님의 생애를 보고. 부처님을 위해 남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훼손도 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욕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45년 동안 무한하게 남을 구하는 일, 그것만 할 수 있어. 이 무한함이 엄청난 생명력. 그 원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 자신을 아까 얘기했듯이 스크린에 비춰볼 수 있는, 내가 지금 뭐 기분이 안 좋고 불편하고 뭔가 잡스럽다 할 때는 지금 내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결핍 상태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난 충분해 라고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액션은 바로 그거. 이걸 어떻게 나누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네. 그 어떤 신임을 그래서 내가 열반이나 해탈은 지금 우리가 말해봐야, 그러니까 걸림이 없다. 맞긴 한데 걸림이 없고. 근데 이 말은 우리한테는 아직은 추상이에요. 근데 윤리적으로 일상적으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응용력. 왜 그러냐면 경전을 읽고 그런 열반이나 뭐 이런 것들 진짜 자유롭고 막 행복하고 이런 거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좌절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언제 저기 가야지, 왜 나는 안 아침에 되지? 무슨 기도를 해야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결과적으로 그냥 우리 가족이나 똑바로 하자. 그냥 이 상태로 살자 이렇게. 네네네네. 너무 예, 어떻게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50분이 됐어요. 우리가 약속한 50분에 또 우리 여기 오늘 와주신 분들 중에 몇 분 또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과의 대화는 다음에 또 TV 컨티뉴. 네,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청년불자의 솔직한 얘기 아주 마음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약속된 시간에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고 싶으시겠지만 한 2분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참 애매한데, 우리 여기 오신 분 중에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하시는 분, 어디서 오신 분이 제일 멀리서 오셨을까요? 그분에게 한번 먼저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 쪽에서 오신 분, 서울이 아니고, 어디 쪽이세요? 광명. 또 나는 더 멀다 하시는 분. 굉장히 훨씬 멀다. 파주에서 오신 분도 계시네요. 파주 가까워요. 파주로 가까워. 어디 뭐 꼭 내가 오늘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정말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이 손을 좀 들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인천에서 왔는데. 인천에서 오셨어요? 네네. 훨씬 더. 마지막에 너무 귀한 말씀을 듣게 돼갖고 너무 저는 진짜 근데 늘 그런 마음이 사실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책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데 안 될 때 그냥 자책을 하면 안 되고. 아니, 편안하게. 자책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소용이 없어요.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죄의식에 시달리고 이런 것도 소용이 없어. 소용없는 짓을 뭘 열심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나냐고 하는 거는 이상한 계몽주의고, 그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어딘가 불편할 때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또 이렇게 응용을 해요. 내가 이제 중생이야. 내가 나를 도와야 될 대상이 나야, 나. 지금 나부터 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잘해줘야죠. 그럴 때는. 아니, 왜냐면 내가 이렇게 묶여있지 않아야 남을 풀 수가 있고, 내가 충만해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괴로운데 지금 막 남을 돕는 거는, 그거는 어거지로 하는 거고, 그거는 나중에 그 희생의 대가를 반드시 원하게 돼 있어요. 그거 완전 도루묵이에요. 그런 식의 봉사나 어떤 공덕은
받는 사람도 짜증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무주상고시라는 말을 하는데 그걸 의도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충분해서 주는 건 받는 사람도 그냥 너무 편해요. 저 사람한테 받았다는 그 주체가 없어져요. 왜냐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손해도 안 끼쳤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나도 그냥 어떻게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누군가에게 이걸 흘러가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어떻게 갚아요? 모든 자식이 다 똑같아요. 저는 저만 부모님한테 그렇게 몹쓸 짓을 해서 후회한다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모든 부모 자식은 시간차가 있어서 절대로 이걸로 충분해하는 효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신청이 정도 되면 모를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책도 벗어났어요. 대신 그 부모의 은혜를 흘러가게 합니다. 네. 그거를 자기를 억지로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거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파주에서 오신 가까운 파주에서 오신 전 파주에서 왔는데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1시간 반. 가깝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불교 공부를 좀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절에 가면 스님이 숭산 스님의 화두 잡고 철야정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고 나면 졸리죠. 피곤하고. 대학 가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불교 공부를 쭉 해보면서 이제 도움이 많이 됐던 것이 이제 문화인류학 쪽을 좀 많이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불교 교리라든가 이런 경전들을 이해하면서도 이 원시인들의 삶, 그 원시 공동체의 삶, 그리고 뭐 어떤 문화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물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 보니까 오히려 불교도 쉽고 빠르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떤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부처의 가르침이. 그래서 왜 부처님 생애 의자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오래된 부처의 얘기를 따라가는 거다. 이전 수억 법의 전에 나타난 부처도 이제 부처라는 거는 이런 길을 가는 거다. 그게 되게 중요한 멘트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인류학이라는 건 이렇게 다양한 시공간에 있는 어떤 생활 패턴, 삶의 방식을 보면 거기서 뭔가 공통의 어떤 리듬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충분히 맞고, 저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경전이 워낙 이제 광범하고 깊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는 이제 좀 읽어야지 되지 이렇게 슬쩍 읽어갖고는 이게 안 되는 건데 이제 하다 보니 책을 쓰게 된 거거든요. 저는 이 응용을 참 많이 하는데, 작년에 이제 제가 다리를 다쳐갖고 병원에 한 일주일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난생 처음 병원에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뭐 그렇게 막 힘들다고 생각이 되진 않았는데, 하여튼 예기치 않은 어떤 질병을 마주하게 된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고통과 통증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구나. 그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누구나 똑같이 아픈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이 통증을 대할 것이냐, 질병을 대할 것이냐. 그때 제가 이제 이 청년부다 이제 초고를 막 쓸 때고,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많이 생각할 때인데,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처님은 일부러 고행을 해서 이 고통이 뭔지 너무너무 알고 싶어 했는데, 나도 이거를 만큼이라도 응용을 해봐야 돼. 나는 이제 본의 아니게 이거를 겪게 됐잖아. 그럼 이거를 잘 살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자 응용할 게 너무 많아요. 그 6년 동안 그 지독한 고행을 하고도 이 번뇌갖고 분노가 없잖아요. 그 고행상에.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 자체가 신통이에요. 네. 그 정도 고통을 겪으면 우리가 분노의 화신이 되거나 억울함의 화신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장하게 그때 부처님은 일부러 고행을 했는데 나도 이렇게 고행을 해보라 이게 너무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조금 머쓱해졌고 그때 이제 그 인류학 동화를 가지고 인류학을 하는 이제 제 후배가 쓴 책이 있어갖고 그걸 읽었는데 그때 이제 그 굉장히 또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사람이 몸이 이렇게 아프거나 무너지면 자기 이제 실존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게 순간적으로 오잖아요. 이게 늙는다는 게 아마 그런 거고 이제 내가 인간답게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 근데 사회적인 어떤 인정 욕망이나 내가 사회적으로 뭘 이렇게 활동하고 뭐 지위가 저는 없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것이 무너지는 거는 제가 이성적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충분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도권에 제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실존적으로 내가 완벽히 무력해지면 어떡하지 하는데 그때 뭐가 괴로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동화, 그림 동화 그 책에 딱 뭐라고 나오냐면 공주가 됐다가 쫓겨나서 거지하고 결혼을 한 공주가 나와요. 근데 그 공주가 거지가 된 남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알바를 하는데 손이 똥손이야. 일을 너무 온갖 구박을 다 하나. 근데 그걸 묵묵히 견디면서 음식을 받아갖고 주머니에 넣어서 묵묵히 돌아오는 그 장면을 보고 지금도 가슴이 되게 울컥하고 아 그래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어떤 모욕 속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먹여 살릴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살면 되겠구나. 근데 그런 게 저는 이제 그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우리의 보편적인 문화 윤리학이니까 그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마음과 몸에 굉장히 어떤 효과적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천국에 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소외시키지 않는다면 정말 그런 영성이야말로 너무 실용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오늘 귀한 시간을 만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또 우리 고민쌤을 모시고 같이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 고민쌤을 붙들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